화면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이제 요 강의 자료를 미리 출력을 해서 나눠주고, 지금 첫 번째 장을 보면은 다 빈칸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필기를 강의 자료에다가 필기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원격으로 바뀌어서 그 PPT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 텍스트 넣을 수 있는 거 알죠? 그죠? 컴퓨터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텍스트 추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그 물리학 1에 나오는 뉴턴의 운동 법칙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물리2 내용을 나갈게요. 아마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많이들 어려워할 텐데, 이번 시간 설명을 잘 들으면, 잘 들어도 어려울 거야. 잘 듣고 연습을 또 충분히 해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복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따르게 해가지고 틀리고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 주면 돼요. 뭐 반응이 없어서 그냥 쭉 진행을 할게요.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팅창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채팅창으로. 자, 그래서 먼저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거는 어, 힘과 운동,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 뭐 다들 F는 ma라고 알고 있을 텐데, 뉴턴은 물체 운동을 힘으로 설명했어요. 힘으로. 힘에 의해서 물체 운동이 결정된다고 설명을 했고, 또 다른 관점이 있죠.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이 바로 일과 에너지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과 에너지 얘기는 여기 2단원 시공간과 에너지 여기서 나올 거고요. 지금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뉴턴은 방금 얘기한 대로 힘을 가지고 물체 운동을 설명했는데, 그럼 먼저 힘의 정의, 힘이란 무엇인가? 역학에서 힘의 정의는, 자, 힘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힘의 정의예요. 힘의 정의. 힘의 정의.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힘이 원인이고 그 결과는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게 힘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제 거꾸로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형이 됐다, 또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됐다 하면은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뭐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는 뭐 그죠? 뭐 예를 들면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늘어나게 한다거나, 어떤 뭐 상자 같은 거를 찌그러뜨리거나 하는 게 이제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속도.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자, 속도. 자,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빠르기. 물체 운동, 그러니까 속도의 빠르기, 속도의 크기죠, 크기. 물체 운동의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 다 이제 운동 상태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할 때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알아볼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이제 우리 물리원 교과서에 보면은 운동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힘의 합성과 알짜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힘의 합성은 이제 물리 2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 물리 1에서 힘의 합성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힘의 방향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럴 때 지금 왼쪽 그림 보면 F1과 F2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힘의 합성이 어떻게 되냐면 두 F1과 F2를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F1과 F2가 서로 반대로 작용할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때 힘의 합성 또는 알짜임의 크기는 두 힘의 크기를 뺀 것, 크기는 두 개를 뺀 게 되고 방향은 더 큰 쪽이 되겠죠. 더 큰 쪽으로 알짜임이 작용한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그 두 힘을 더할 때 방향을 고려해야 되죠. 같은 방향인가 혹은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인가, 이렇게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벡터. 이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 그래요. 벡터. 물론 이제 벡터라는 게 뭐 물리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긴 한데, 이제 이렇게 물리는 그 수학을 많이 이용을 해서 힘이라는 건 이제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두 힘을 더할 때 벡터의 덧셈처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함께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물리 2에서는 이제 힘이 이렇게 나란하게,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 두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럴 경우에 힘의 합성 또는 알짜임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물리 2 1단원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 자, 제1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등속이니까 뭐야? 등속이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직선 운동이니까 뭐야? 직선 운동. 일직선으로 운동하니까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 언제? 알짜임이 0일 때. 알짜임이 0일 때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그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다.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관성이라는 말은 뉴턴이 한 말은 아니고 갈릴레이가 한 말이에요. 갈릴레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모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줄게요. 갈릴레이가 그 사고 실험을 하고서 이제 그걸 이제 관성이라고 설명을 했던 건데, 뭐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관성도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니까. 자,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고, 그 다음 운동 제2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하면, 이제 알짜임이 0이 아닌 경우, 알짜임이 0이 아닌 경우에 알짜임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며, 이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가속도는 이제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죠. 뭐 빠르기가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이제 둘 다 가속이 된 거고 속도가 변한 거고 그 속도의 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또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M분의 F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례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같은 거죠. 이게 등식이 된 거야, 등식. 비례가 아니라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뉴턴이 대단한 게 바로 이거야. 이걸 찾아냈다는 거. 사실은 가속도라는 개념은 물론 뉴턴이 이제 생각해낸 개념이긴 한데 가속도 자체는 그냥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거죠.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씩 변하는지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 힘이라는 건 뭘까요? 힘. 힘은 꼭 물체 운동하고만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앞에서 힘의 정의에서 설명했듯이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힘의 단위는 뉴턴이란 단위를 쓰는데 그 힘의 크기를 뭘로 나타내죠? 뭐 가지고 측정을 했을까 옛날에? 힘의 크기를 이제 처음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용수철 때문이에요. 용수철. 이 용수철이 어때요? 이 힘을 용수철 이렇게 잡아당길 때 힘을 크게 해주면 크게 할수록 이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힘에 비례한다는 거를 이제 훅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로버트 훅. 그 현미경을 또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훅의 법칙이라고 하죠. 훅의 법칙. 용수철의 탄성력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훅의 법칙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그죠?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는 이 힘, 용수철의 그 탄성력, 이거를 물체 운동, 그러니까 가속도, 이 가속도하고 연결을 시킬 생각을 뉴턴이 이제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운동 상태도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가속도하고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하고 힘의 비례상수가 바로 질량이다 하는 거를 뉴턴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화학에서 질량의 개념은 어떤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양. 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을 나타내는 건데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질량은 어떤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운동 상태를 이제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니까 관성의 개념이에요. 관성.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성.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했을 때,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 상태가 얼만큼 변할 거냐. 어떤 경우는 운동 상태가 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운동 상태가 이제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나타내는 게 질량이다. 질량. 그래서 또는 이제 F는 MA.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때 힘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하는 게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에요. 요게 이제 이렇게 식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데 그죠? F는 MA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제 실제 문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죠. 이런 걸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능에서도 뭐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요 운동 방정식 쓰는 법을 잘 모르면 이제 그 문제들을 풀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다음 제3법칙.
바로 이 제3법칙 때문에 여러분이 운동방정식 세우는 거를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봅시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그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아마 이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자체는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벽에 서서 벽을 앞으로 밀면 여러분 몸은 뒤로 밀리죠. 그죠? 내가 벽에 가한 힘은 앞쪽인데 그와 동시에 벽은 나한테 뒤쪽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몸이 뒤로 밀리는 거를 경험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뉴턴 그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이게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하나하나 볼 때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오개념이 많아요. 오개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면 일단 여러분이 힘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이제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물리 원에서는 이제 몇 가지 안 나와요. 첫 번째로 중력. 중력은 뭐 다 잘 알죠? 중력은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해준 게 중력이죠. 중력과 속도는 G라고 문자로는 G라고 쓰고 실제로는 뭐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죠. 가속도니까 그렇죠? 가속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죠. 여기에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사실은 물체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지구를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장력이 있어요. 장력. 어떤 물체를 실로 매달아서 끌어당길 때 장력이 작용하는데, 뭐라고 써야 되나? 하여튼 뭐 문제에서 물체에 이렇게 뭐 실이나 줄이 연결돼 있을 때 그 실이나 줄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그래요. 장력. 이 장력은 그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 그 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이제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면 줄이 끊어지는 거죠. 줄이 끊어지게 되고. 이 장력은 뭐 따로 공식이 있진 않아요. 따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물체에 줄이나 실이 연결돼 있을 때 그 줄이나 실을 통해서 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둘 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같은 줄에는 같은 장력이 걸린다. 어떤 물체를 줄로 매달아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 그 줄의 모든 부분에서는 장력의 크기가 같다 하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힘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질 않는데, 근데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걸 꼭 알아야 돼. 수직항력이라는 거예요. 수직항력.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이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따로 공식이 있진 않아요. 공식이 있진 않은데, 이 수직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두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 무조건 수직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뭐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항상 그 접촉면의 수직으로 서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바닥을 누르면 바닥도 물체를 미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물체와 바닥이든 물체와 물체든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는 항상 수직으로 그 접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할게요. 사실 이제 또 중요한 힘이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은 좀 어려워요. 개념도 어렵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힘만 알면 되겠어요. 중력, 장력, 수직항력 이렇게 세 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듣고는 있나? 듣고 있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질문 없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자 이제 핵심이야. 이번 시간의 핵심. 이걸 잘 들어야 돼. 운동방정식 세우는 방법. 빨간색으로 써놨죠. 이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이 운동방정식 문제는 고등학교 물리 원에 나오는 운동방정식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아무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첫 번째. 첫 번째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야 돼요. 물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가. 그래서 앞에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리 원에서는 사실 뭐 힘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일단 앞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 기본적인 거 중력, 장력, 수직항력 세 가지만 일단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보고 여기 또 중요한 게 그냥 물체가 아니고요. 각 물체 각각 표시해야 돼. 각각. 왜 각각이 중요한데 각각 표시해야 된다? 각각 표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작용 반작용을 빠뜨리면 안 돼. 여기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작용 반작용 이거를 빠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다 틀려. 이거 알아. 작용 반작용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됐어. 이제 세웠으니까 이제 물체에 작용한 힘을 알았잖아요. 그죠? 힘을 표시했으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방향까지 같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요. 이게 끝이야. 아, 하나 더 있지? 풀어야지. 그렇게 하고 풀어야지. 문제를 푼다. 자,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따라서 힘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힘을 구해야 되면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구하면 되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또 식을 연립해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운동방정식 문제를 풀려면 일단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은 풀 수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 나오는 연립방정식 간단한 거긴 한데 이제 그걸 풀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하면 되겠어요. 각 물체.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가 두 개가 나와, 문제에 물체가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물체 각각에 대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하고, 이때 이제 작용 반작용을 염두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네, 맞아요. 예,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힘이 얼만큼 작용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향만 알 수 있으면 돼요. 방향만. 근데 힘의 방향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문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힘의 크기를 모르니까 이제 보통 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중력은 뭐 mg 이렇게 나타내고,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그리고 장력은 보통 t. 이 장력이 텐션이거든, 텐션. 그래서 장력은 t로 쓰고요. 그리고 수직항력은 normal force. 수직항력. normal이 수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보통 n으로 표시를 하는데, 뭐 그 표시하는 문자는 여러분 편할 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량은 매스니까 m을 쓰고요, 보통. 그리고 그냥 어떤 외력 F가 작용할 때, 외력 F가 작용할 때는 힘, force F니까 F 쓰고, 가속도는 acceleration 해서 A를 보통 써요. 뭐 다른 거 써도 되는데 그냥 통일해서 씁시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뭐 문제라기보다 예제. 자, 이 문제. 이거 뭐 여러분 이미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 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아주 쉬워. 뉴턴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일단은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2번에서는 A의 작용하는 R자임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울게요. 일단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나면 뭘 물어보든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우는데, 힘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자, 지금 요 물체 물체 B는 외력 F, 그러니까 외력 10N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외력 10N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문자로 일단 다 쭉 쓸게요. F라고 할게요. F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물체가 실로 연결돼 있죠.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장력이 있는 거야. 장력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체 B를 잡아당겨. 그럼 B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B하고 A가 실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B가 실을 통해서 A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겠지. 이 같이 갈 거니까, 그죠? 이 실이 A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이 A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 이 장력이 누구한테 작용한다는 거죠? A한테 작용한다는 얘기야. 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장력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니까 그냥 장력 T라고 써볼게요. T.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 보세요. 자, 이 장력, 지금 표시한 이 장력 T는 B가 A한테 작용한 힘이죠. B가 A한테 준 힘이야. 실을 통해서. B가 A한테 줬어. B가 A한테. B가 A 작용하는 힘. 이걸 표시했어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작용 반작용이 나오는 거야. B가 A한테 줬으니까 A도 B한테 준단 말이야. 그러면 A가 또 B한테 힘을 작용해요.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어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요거는 B가 A한테 준 거니까 A가 받는 힘이죠. A가 받는 힘이야. 그래서 A한테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런데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누가 받는 거야? B가 받는 힘이죠. B가. B가 받는 힘이니까 B한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이 두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표시한 이 힘을 이제 B한테도 반대 방향으로, 원래 뭐 작용점도 막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직선 운동할 때는 작용점까지는 고려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회전 나올 때 막 평형과 안정성에서 이제 돌림힘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돌림힘 따질 때는 작용점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작용점에 따라서 돌림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이게 막 회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체에다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힘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렵나? 이 역학은 그래도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힘 표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앞에 설명한 내용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좀 굳이 설명을 하면, 지금 물체 A를 보면 바닥에 닿아 있죠? 바닥과 접촉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두 물체가 접촉한 거죠. 바닥과 A가 접촉을 하고 있어. 그럴 때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직항력이 있다 그랬죠. 수직항력.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A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어요. 이 A가 바닥을 끌어당기진 않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체를 그 바닥에 놓으면은 물체가 바닥을 누를 거 아니야, 그죠? 수직으로 누르죠, 수직으로. 요거를 수직항력이라고 한다. 수직항력. 실제로 있는 거야.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요 물체 A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화살표를 보면 화살표의 시작점이 물체에 있지 않고 바닥에 있어요. 바닥이 받는 힘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물체가 바닥을 눌렀으니까 바닥도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데, 이때 이제 바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이 물체 A에 작용을 하게 된다. B도 마찬가지고요. B도 저렇게 작용하는 게 수직항력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 물체에 대한 운동 방지 형식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각 물체에 대해서. 먼저 A에 대해서 세워봅시다. A의 경우는 작용하는 힘이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장력밖에 없죠. 그죠? 장력. T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A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가속도 A.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좌변에 있는 T가 바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야. R자 힘. A에는 T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마찬가지로 이제 B에 대해서도 운동 방지 형식을 세우면 되는데, B의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죠. 외력 F하고 장력 T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맨 앞에서 힘의 합성, R자임 설명한 것처럼 F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면 F-T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B의 가속도가 들어가는 건데, 자,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의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가 어떻게 써? 같겠죠, 그죠?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A의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가 같아야 되죠, 이게. 그래서 요 대문자 A로 쓴 거를 소문자 A로 써도 되죠. 사실 이 두 물체의 가속도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항상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이 경우는 같아. 이 경우는 같아요.
사실은 이제 원래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렇게 A가 아니라 B죠.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특별히 A와 A가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실로 연결돼서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두 물체의 뭐 속도, 가속도가 모든 순간에 같아야 되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구속 조건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걸 구속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에서만 성립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런 걸 구속 조건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 두 물체가 이제 실이 끊어진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 두 물체가 함께 가야 된다. 같은 가속도로 가야 된다 하는 게 구속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세 식을 따로 쓸 수 있지만 이제 뭐 굳이 그죠? 뭐 이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배정현 학생이 질문했는데 맞아요. 예,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같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같이 안 갈 수 있어. 내가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한 가지 예를 보여줄게요. 이게 가속도가 두 개가 실로 연결이 돼 있어도 둘의 가속도가 다른 경우도 있어. 보여줄게 나중에 실험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거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그냥 다시 소문자 A로 쓰고 이제 이거 풀면 돼요. 가속도를 물어봤잖아.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요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이제 두 식을 더해주면 이 장력 T가 소거되죠. 장력 T가 소거되고, 그러면 F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A 이렇게 되고, A를 구하면 되죠. 이제 A는 F 나누기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그리고 이제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힘은 10N이고 질량은 4kg, 1kg니까 합치면 5kg.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물체 A의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냐 그랬는데, 자, 운동 방정식을 보면 A의 R자임은 요 T야, T. 요거밖에 없어. A의 R자임은 요거야. 요 T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2라는 걸 구했죠. 그죠? 그럼 1 곱하기 2니까 R자임은 2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B의 R자임은 얼마일까? B의 R자임은 요거죠. 요거. 밑줄 친 거. B의 R자임은 B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거니까 F-T. F는 10N이고 T는 방금 2N 구했으니까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8N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제 시간이 조금 없는데 이거 좀 빨리 할게요. 이것도 꼭 해야 되니까. 자, 이 경우에도 먼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도 중력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가 수직 방향으로는 운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수직 방향 힘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이제 마찰력을 고려하게 되면 또 수직 방향 힘도 따져야 돼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물리 원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중력이 작용할 거니까 두 물체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죠? 밑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질량이 좀 클 거니까, 그래서 요거 중력은 mg라고 했죠. mg. 그다음에 이쪽은 질량이 라지 m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그 다음에 지금 두 물체가 어때요?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돼 있죠.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장력이 있어. 장력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라지 m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줄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벌써 종이 치네. 이 장력이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할 거야. 위쪽으로 작용하는데, 아까 전에 그 장력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죠.
같은 줄에는 같은 장력이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줄의 이쪽 끝에 장력이랑 반대쪽에서도 이제 이 스몰 m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장력이 작용하는데 지금 보면 두 장력의 방향이 같지. 근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 라지 m을 스몰 m이 장력 t로 위로 끌어당기면 이 스몰 m도 라지 m을 위쪽으로 이제 장력 t로 끌어당기는데 원래 작용 반작용이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방향이 같죠. 둘 다 위쪽으로 장력이.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이 고정도르래가 있어서 그래요. 이 고정도르래가 하는 일이 뭐야?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먼저 라지 m에 대해서 세워보면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mg-t는 m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m에 대해서도 세워보면 지금 아래쪽을 플러스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몰 m에 대해서는 mg-t 이게 되는데 지금 라지 m, 그러니까 라지 m이 더 질량이 큰 거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가 그냥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 지금 아래쪽을 플러스로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라지 m이 아래로 내려가면 스몰 m은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게 좀 헷갈리면 얘네들 방향을 좀 바꿔도 돼요. 여기서는 아래쪽을 플러스, 요 스몰 m에서는 위쪽을 플러스로 해도 문제 푸는 데는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둘 다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 구한 거를 다시 이제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또 이 실의 장력을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이 두 번째 거를 좀 너무 빠르게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 할 거니까 자, 이게 늦어서 미안한데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 올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채팅창에다가 파일을 하나 아니다. 그냥 리로스쿨에 올릴게요. 리로스쿨에다가 그 아까 그 대체학습 자료 3학년 게시판에다가 문제 네 문제인가 다섯 문제인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올려놓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그거를 미리 좀 풀어 오세요. 못 풀어도 되니까 좀 고민을 해가지고 오세요.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리로스쿨 게시판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올릴 거니까. 네, 이제 가도 돼요. 리로스쿨 게시판 꼭 확인하시고요.